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가장 핵심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관가를 하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유를 알면서도 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대체 왜 여러분은 평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별 후 재회를 할 때만큼은 장애물 제거를 그렇게 간과하고 이 감정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세요? 제가 대부분 이별 후의 태도를 말해보면요, 상대방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인해서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별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단순히 고치겠다, 기회를 달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쟤는 물론 연인 관계가 감정적인 것이지만 이 상대방에게 지금 주요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회에서 너무 중요한, 재회에서 지금 현재 장애물이 되는 것을 구분을 하고 그 구분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자, 오늘은 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제가 자유롭게 막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편하라고 커리큘럼을요, 장애물의 구분, 그리고 적용 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물 제거를 할 때 마인드와 개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장애물의 구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장애물을 구분하는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감정적인 장애물, 그 다음에 이성적인 장애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애물마다 이 세부 분류가 또 경중이나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구분을 우리가 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 감정적인 장애물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별에서 감정적인 장애물이 생성되는 경우는 A. 이 특별한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감정 손실, B. 이성적인 매력도의 하락으로 인한 감정 손실, C. 상대방의 욕구 미충족으로 인한 감정 손실. 저는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제가 A부터 얘기를 하자면, 연애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이별을 하고 감정 손실이 생긴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죠. 우리가 처음에는 연인을 만날 때 서로 불만이 없다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갈등을 조율해 보려고 하지만 조율이 되지 않다가 점점 우리의 임계치가 넘게 돼서 이별을 할 때, 그때 각자의 마음에 이별의 이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즉, 이별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감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이 관념을 완화시키고, 상대방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바꾸어야 상대방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나, 혹은 감정 손실의 그 정도가 심해서 즉시 만남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장기 재회를 시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는 감정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감정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B, 이성적인 매력도의 하락으로 인한 감정 손실. 자, 보통 권태로움으로 인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이성에 대한 자극이 약해지고, 뭔가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마다 연애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는 벗어나고 설렘은 또 느끼고 싶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연인과 스킨십을 가지는 측면에서도 하락되는 것들이 많고, 서로에게 특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만은 없으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C의 상대방의 욕구 미충족으로 인한 감정 손실과 유사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유사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상대방에게 남는 자녀 이미지의 차이가 꽤나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B의 이성적인 매력도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상대방이 나한테 거리낄 것이 없이 참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감정이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반면에 C의 상대방의 욕구 미충족 같은 경우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욕구가 미충족이 되는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C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때, 나는 연애를 하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그 욕구를 잘 채워주지 않으니까 감정이 소실이 온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각각의 해결책을 보자면요, B 같은 경우는 이별 상황에서 이미지를 잘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면 쉽게 재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게 과한 매달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류에 피로도를 주지 않는다면 재접근 시에 쉽게 교류를 시도할 수 있는데,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이 감정 손실로 인해서 어떤 이성적인 고정관념이 남냐면,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나는 너무 외로웠고 만족이 전혀 되지 않았다, 즉 이 사람은 나와 연애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고정관념이 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별도로 이 이성적인 문제로 구분을 하고 처치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감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본 형태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직 답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웃긴 것은요, 감정적인 문제도 결국 이성적인 문제로 남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은 자기의 이별을 이 말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정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이별에 이끌려서 이별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이별의 정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에서는 이 감정적인 문제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보다 이성적인 문제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감정적인 장애물, 이성적인 장애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 제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이 두 개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적인 장애물의 소지가 높다, 감정적이었어도 결국은 이성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그럴 소지가 높다, 이걸 알고 이성적인 장애물의 구분과 큰 해결책의 골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성적인 장애물. 자, 먼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 구분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전문 지식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해요. 여러분이 지금 전문가가 될 게 아닌 이상에 전공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두 개를 잡고 유형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적인 장애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앞서 얘기했듯이 감정적인 문제도 이성적인 문제가 됐다고 했죠. 감정적인 문제와 이성적 문제, 어떤 것이 선행이 되었는지, 이 선행에 의한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문제가 가벼운 편인지 무거운 편인지 따라서도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중의 기준으로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행의 구분의 두 가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감정적인 문제가 선행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성적인 문제가 되었는가, 혹은 이성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었는가. 자, 감정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서 결론적으로 이성적인 문제가 된 그런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감정이 소실된 경우, 이 사람은 나한테 노력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불행하니까 연애를 하기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변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할 수는 없어.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고로 외로울 거야.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 변화로 감정이 소실된 경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즉, 빈 껍데기로 연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이별하는 것이 맞아.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상처를 받고 그것이 이성적인 고정관념이 된 경우고,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감정 손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합리화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각각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단기 제외든 장기 제외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동일하단 말이죠. 자, 1번부터 보면 결국 상대방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힘들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주된 논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나의 행동과 변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벗어나려면 우리는 나의 행동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정당화를 시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거 제가 바로 예시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나보다 친구가 중요했고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었어. 그리고 나는 여러 차례나 나에게 신경 써달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점점 이 관계를 포기했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는 제가 예시사항을 친구로 정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너를 외롭게 했던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준 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처음에는 내가 너와 시간을 썼으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너를 외롭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너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맞다. 분명히 내 행동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별을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자격도, 그러면서 너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것은 내가 비록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있어서 너의 우선순위가 밀리기는 했지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해봐라. 내가 정말 너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행동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동안 나한테 얘기해왔던 너한테 더 신경 써달라는 말들을 알면서도 언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을 보고 싶었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를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고맙다. 이번 계기로 나는 그동안 합리화를 했던 것 같다. 그냥 마음은 너니까, 오래 내 곁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리화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너를 잃으면서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알겠다. 네가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 이런 모습은 고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쉽지만 마음은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을 하겠다. 자, 이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나는 친구를 우선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반박은 이 상대방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외로웠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너를 외롭게 했던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준 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이런 인정과 공감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을 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논지를 바꿔줍니다. 너를 외롭게 한 것은 사실이라서 내가 관계를 붙잡을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방금 전 들은 문장에서는 내가 억울한 것은 내가 비록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있어서 너의 우선순위가 밀리기는 했었지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반으로 내가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했던 행동들이 마음이 있다는 반증인데 이별을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핵심 논증인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해체하는 메시지를 넣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반박이 아닌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인정을 먼저 해줍니다. 인정은 상대방의 반감을 들지 않게 하고 내 의견을 듣는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핵심은 내가 이 상대방이 그동안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 내가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는 것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덧붙임으로써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뒤집어 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은 제가 예시니까 이 한 문장으로 통으로 넣었지만 실상은 상대방이랑 이렇게 티키타카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대화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별을 얘기하면서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얘기한 이 문장들이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이 꼭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장애물 제거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르겠고 나 그런 거 아니다. 나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 다시 안 그럴게. 이 상대방이 신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일수록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의 경우를 보면요, 결국 이 논지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사람에게 느낄 수 없어. 고로 이 연애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건 정이고 서로의 의무감에 의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야.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이 단기적으로 절대 지금 한 번의 대화 설득으로 상황 반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을 뚜렷하게 해요. 자, 여러분, 상대방 이 상황에서는 마음 지금 떴어요. 감정 자체를 제외하려면 재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이 문제의 장애물 제거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여건이냐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상대방이 나를 다시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념을 조금이나마 흐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매달리지 않으면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하면은 교류가 안 끊기는 상태로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지금 관계에 대한 죄책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별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 죄책을 덜어주면요, 상대방은 정말 끝일까봐 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죄책을 덜어줘야 돼요. 연인들 사이에서 만나다 보면 뭐 마음 식을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잘못 아니다. 물론 나는 너랑 보낸 시간도 있고 우리 추억들도 너무 소중하니까 마음이 좋진 않다. 그래도 너랑 보낸 시간들이 고맙고 이때까지 너한테 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를 질타하는 건 너랑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연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서로한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서로가 헤어진 뒤에 연락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너랑 마주하고 얘기할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애는 연애 중도 중요하지만 연애가 끝난 뒤에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은 마음이 처음 같지 않겠지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설레었던 것은 변함없는 기억 아니겠느냐. 그런 기억들을 애써 지우지 말고 고마웠던 것으로 그냥 간직해 주길 바란다. 너한테 많이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좀 신선할 겁니다. 이별하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나를 배려해주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에게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교류를 이어갈 수가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교류의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이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별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이미 손해를 본 입장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별이라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교류라도 편하게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예 손해를 보지 않고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별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보다는 실리를 챙기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별 후에 이런 메시지 이 한 번에 다 입력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번에 입력될 수 있지만 유예기간 이후에 재접근을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이 목적지이지 이 자체로만 무조건 한 번에 효율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점을 크고 넓게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감정적인 문제가 선행이 되어서 이성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이제 정말 실제로 이성적인 문제가 돼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배워볼 건데, 이걸 우리가 두 번째 기준인 문제의 경중으로 구분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경중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관념의 주제, 그리고 하나는 상대방이 받아들인 고통의 크기와 지속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이 바람과 같은 기만에 비해서 이 연락을 좀 안 했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고정관념의 주제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연락으로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다거나, 뭐 기간적으로도 이 짧은 기간이 아닌 연 단위가 지속될 정도로 마음을 고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주제가 무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이게 피해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소가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예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의 성향이 유약해서 이 나를 이해는 하지만 나와 시간을 못 보내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껴서 이별을 얘기한 경우, 자, 구분을 하자면 이거는 뭐 비교적 가벼운 고정관념의 주제고 지속기간이 작은 경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나의 술버릇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뭐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지만 이 상대방이 뭐 노이로제를 보일 정도로 내가 술 마시는 것에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누차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 단위로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 자, 이거는 뭐 술 문제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고정관념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속기간이 길어져 버린 그런 경우인 것이죠. 자,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3번, 싸울 때 상대방에게 폭언을 몇 차례 반복한 경우. 자, 이거는 주제 자체는 비교적 무거운 축에 속하죠. 하지만 이 지속기간은 좀 짧은 경우란 말이죠. 자, 네 번째, 싸울 때 상대방에게 폭언을 반복을 했고 상대방이 이별을 뭐 감정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못한 채로 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경우. 자, 이거는 고정관념 주제 자체도 무거울 뿐더러 지속기간도 긴 경우, 이렇게 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준마다 이렇게 두 가지씩 분류를 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했는데, 자, 하나하나씩 보면요. 자, 1번, 상대방의 성향이 유약해서 나를 이해하지만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 없음에 외로움을 느껴서 이별하는 경우. 자, 이런 상황은 솔직히 관계에 뭔가 신뢰가 무너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혼자 스스로의 감정적인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는 없어. 이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이상 선택이 두려워.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이성적인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주말마다 시간을 낸다라는 확신만 주면 됩니다. 이건 내가 내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 한 달에 언제 만날 건지 그런 스케줄을 전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연락을 하는 것에서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마음 쓰겠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해주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대방이 내 술버릇으로 인해서 좀 마음고생 많이 했고 내가 뭐 큰 사고 같은 거 친 적은 없지만 이 상대방이 노이로제를 보일 정도로 내 술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받은 경우. 자, 이 경우는 주제는 그렇게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지속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우리가 앞서 배운 감정적인 얘기처럼 네가 그동안 내 술 문제로 마음고생한 것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절제를 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주게 됐다, 네 입장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너랑 만남을 떠나서 이 술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술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니까 이번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뒤에 실제적인 반증들이 필요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건강하고 맑은 그런 느낌은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평소에 주말 저녁에 술을 마실 시간에 뭐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노출한다던가 노력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을 한 뒤에 이것이 행동으로 실제 반증이 되니까 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 변했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뒤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후에 재접근 시에 좀 이런 노출이 그래 상대방이 그렇게 안 봤어요. 그때도 뭐 야, 내가 술 때문에 너랑 헤어졌는데 지금 내가 술이 마시고 싶겠냐, 이제 술 먹지도 않아서 요즘은 나 술 몇 잔만 마셔도 속 안 좋을걸?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메시지로도 반증을 하면서 행동과 언어의 동시적인 반증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도의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 우리는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합시다. 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고정관념의 주제가 무거운 경우는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성과 인정을 한 뒤에 이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재접근을 할 때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완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폭언을 하는 상황을 보면요, 내가 감정 절제가 되지 않을 때일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다혈질의 사람, 이런 인식이 상대방에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재접근 시의 분위기 자체가, 내 분위기 자체가 정말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폭언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성질이 정말 바뀐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해요. 왜 깡패들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을 거고 저 사람이 성향이 어디 가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깡패가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력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그런 행보들을 계속 걸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도 차분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뭐 바디랭귀지, 표정 등등 모두 바뀌어서 재접근을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끼고 이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싸울 때 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반복을 했고 상대방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 이별을 선택하지 못한 채로 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을 때, 자, 이 경우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3번의 경우와 해결책 자체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3번의 경우에 비하면 이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왜냐면 이건 아무리 상대방이 이해심이 넓다고 해도 이 피해의식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재회를 생각하기에도 적절치가 않고, 만약 내가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다면 시도는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성적인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거 제가 뒤에 가서 언어적인 기법이나 이런 거 예시 들면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러분이 어떤 큰 골자로 감정적인 혹은 이성적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핵심만, 오늘 뼈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언어적인 기법, 이미지 인식을 잡는 레이어링,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효율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구조들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인드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감정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구조들의 구분과 각 상황에서의 큰 해결책의 골자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말고도 오늘 얘기한 것이 영상으로는 꽤 길지만 제가 한 20-30분 남짓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각오가 제가 재회를 지도할 때 담는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지금 다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강의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차근차근 여러분,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판단하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